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영탁 작가의 단무지와 어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상 속 음식을 통해서 인생의 무게를 짊어진 태식이 작게나마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슬픔과 회복, 그리고 다시 연결됨의 이야기를 잔잔하지만 진지하게 전해주는 이영탁 작가의 단무지와 어묵,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의 발걸음은 유독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다리를 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른쪽 다리의 힘이 유독 좋은 탓이다. 엄마와 함께 걷는다는 건 대단한 인내심을 요구한다. 그래서 엄마와 걸을 때는 꼭 왼쪽에 서야 한다. 그래야 부딪히는 경우가 적다. 오늘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장날이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꽃단장한다. 부산스럽다 못해 호들갑스러울 정도이다. 그런 탓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장날이면 엄마의 아들인 우리는 고의로 늦잠을 잘 수가 없다. 이런 불쾌함을 안고서도 엄마의 집에는 아들들이 방 하나씩을 차고 산다. 만약 엄마에게 아침부터 뭔 난리예요 하고 버럭 소리라도 지르면 그라모 나가 살아라 한다. 처음엔 엄마라는 사람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따져도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젠 이골이 난 우리는 엄마를 위해 정해진 차례대로 일어나 아직 덜 깬 잠을 잔소리와 함께 질질 끌며 대문을 나선다. 태식은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하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22살 이후부터 계속 외지에서 살다가 결혼했다. 본가에서 식구들과 어울려 산다는 건 참으로 불편한 일이다. 본가에 들어온 지 8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식구들이 불편하다. 결혼해서 이룬 가정과는 좀 다른 뭔가가 있다. 엄마는 식구끼리 뭘 그러냐고 하지만 식구니까 더 그런 건 분명하다. 이렇게 보면 결혼 생활은 어떻게 했나 싶다. 이제는 형제들과 부대끼고 엄마와 아웅다웅 하는 것도 적응이 될 만도 한데 여태껏 투덜대며 엄마와 함께 장에 간다. 어릴 때는 이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어릴 때는 이 집이 아니었다. 주소가 바뀐 건 아니고 두세 번의 집수리가 있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쓸데없는 일을 많이 벌였던 것 같다. 집도 두세 번이나 수리할 일은 아니었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번 나누어 한 셈이었다. 아버지는 어린 자식들의 이야기는 물론이고 엄마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듣고 그에 따라 일을 벌이곤 했다. 그런 일이 다반사이다 보니 식구들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식구들과도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대로 필요에 의한 대화는 있었다. 그건 지금 생각해도 다행이다. 그마저도 없었다면 그들은 서로를 볼 이유가 딱히 없었다. 막내 민식은 형제 중에서 엄마와 제일 친분이 돈독하다. 하지만 둘째 강식은 그와 정반대다. 성격도 아버지를 빼다 박았지만 엄마와는 어릴 때부터 충돌이 많았다. 하지만 형제 중에서는 엄마에게 잔정이 제일 많다. 그걸 엄마가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이긴 하다.
태식이 회사를 그만둘 때 엄마는 난리였다. 잘 다니는 회사를 왜 그만두며 앞으로 뭘 해먹고 살 거냐며 성화였다. 그런데도 태식은 퇴사하고 퇴직금으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았다. 배우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닿는 대로 여행하고 싶었다. 회사를 퇴직하고 난 뒤 바로 본가로 짐들을 넣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집에는 부모님과 둘째가 살았다. 급작스레 이혼을 한 큰아들이 걱정되어 엄마는 늘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었다. 아버지도 가끔은 전화하셔서 혼자 괜찮냐는 말을 남기기만 했었다. 아버지의 전화가 줄어들자 엄마의 전화가 잦아졌다. 엄마는 이혼한 것도 마음에 걸리는데 굳이 청승스럽게 혼자 사느냐며 닥달이었다. 엄마와 통화하고 나면 두통이 왔다. 식구들과 오랫동안 살지 않았는데 그걸 잘 할 자신이 없었다. 건성으로 알았다며 엄마와의 통화를 끊는 것도 실증이 났다. 그즈음 태식은 퇴사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갈등에 시달리고 있었던 참이라 엄마의 전화는 통증이었다. 그 중에서도 달라도 너무 다른 삼형제. 어느 하나 교집합이 없다. 딱 하나, 부모님이다. 그 이유만으로 삼형제는 합체되어야 한다는 게 막내의 변론이었다. 이사 날짜까지 민식이 정해졌다. 민식의 도움이라면 도움이라는 이유로 태식의 퇴사도 빨라졌다. 사직서를 제출한 그 주말에 본가로 들어갔다. 그참에 못 이기는 척하고 본가로 들어간 건 다행이었다. 민정을 잃고 이혼까지 한 태식에게 가족은 그나마 비빌 언덕이었고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 큰 언덕이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식구들이 없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을 때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켰다. 아이들이 방긋 웃고 있다. 나는 당신의 그런 성격이 싫어. 도대체 내 성격이 어떻다고 매번 이래? 성경은 태식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당신이 무슨 자선가야? 툭하면 돈 빌려주고 떼이고 이제 진절머리가 나. 애써 벌었으면 당신이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하러 남들 일에 일일이 참견하고 그러냐고. 그럼 어쩌냐. 우리도 애가 아프면 애가 닳잖아. 선경의 눈꼬리가 획을 그으며 올라갔다. 솔직히 성경의 말이 옳다. 하지만 성격이 나쁜 쪽으로 몰리는 건 태식의 자존심이 긁히는 것이라 참지 못한다. 그렇더라도 지금은 자존심의 꼬리를 확실하게 내리는 게 상책이다. 성경아, 이번만, 이번만. 그렇게 아이처럼 칭얼대다 마지막으로 그대의 옷자락에 매달려 눈물을 흘려야 하나요? 라며 노래 한 소절을 부르면 성경은 획을 그은 눈꼬리를 내리며 문을 꽝 닫아버렸다. 쾅 소리가 들린다는 건 성경의 화가 조금은 누그러졌다는 신호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식은 회사 동료에게 돈을 또 빌려주었다. 십수년을 함께한 동료이기도 했지만 워낙 성실한 사람이었다. 동료 K의 작은 아이가 림프성 무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들이 십시일반 보태어 위로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워낙 신임이 두터웠던 동료였던 게 문제가 된 것은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을 때였다.
그는 며칠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작은 아이의 치료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의 휴가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길어진다고 생각될 때 일이 터졌다. K의 휴가가 의심스럽다는 말을 언뜻 듣기도 했었다. 퇴직금을 정산했다는 말도 들렸었다. 하지만 태식은 믿지 않았다. 그는 분명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신청했다는 휴가가 너무 긴 것도 의심스러워졌다. 그에게는 월차, 연차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잠시 고개를 갸우뚱거릴 정도로 그를 믿었던 태식이었다. K의 휴가가 끝났음에도 그가 회사로 복귀하지 않았다. 태식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왜 나쁜 예감은 과자 예감처럼 부서져 목으로 삼킬 수 없는 걸까? 6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K의 사태는 심각했다. 동료 여러 명에게서 돈을 빌렸었고 그 돈의 액수는 1억 5천만 원이 넘었다. 돈을 빌려준 동료들은 그에게 전화를 해댔지만 없는 번호라는 알림만 듣고 말았다. 태식도 마찬가지였다. 그도 K에게 빌려준 돈이 2천만 원이었다. 그해 연말에 입주할 아파트의 입주금이었다. K의 사정이야 딱하지만 우리 형편에선 무리라는 성경의 말을 듣지 않고 빌려준 돈이었다. 성경과의 사이가 급격하게 벌어진 건 그때부터였다. 그 이전에도 이만저만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새 집으로 이사할 날을 기다리고 있던 성경에게 그 일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게다가 태식은 성경에게 알리지도 않고 퇴직금 일부를 정산하여 K에게 더 빌려주기까지 했다. 사건이 터지고 난 뒤 태식이 퇴직금의 일부를 정산까지 해서 빌려준 돈이라는 걸 성경이 알았다. 새 아파트로 입주할 때 비상금으로 쓰려고 계획했던 돈이라고 그것만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던 성경이었다. 부부싸움이 1일 연속극처럼 매일 저녁 아이들에게 방송되었다. 그 파장이 파장으로 다시 돌아와 부딪히는 날들은 가족 모두에게 상처였다. 급기야 성경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태식은 그녀가 집을 나가자마자 전화했지만 그녀가 전화기를 강제로 재워버렸다. 그녀는 친정도 없다. 친구들에게는 자존심이 상해서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화 없는 상태로 이틀을 보냈을 때 큰딸 미니가 전화했다. 어느 모텔에서 지내는데 민정이가 많이 아팠다며 빨리 데리러 오라고 했다. 태식은 조퇴하고 아이들과 성경이 지내는 모텔로 찾아갔다. 문을 열어준 건 작은 딸 민정이었다. 태식을 보더니 두 팔을 벌리며 태식의 다리를 폭 안았다. 그런 작은 딸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다. 태식은 민정을 아랑 올렸다. 미안해. 작은 딸이 들었는지 아빠 사랑해라며 등을 토닥토닥 해줬다. 성경은 태식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큰딸 미니가 태식의 손을 이끌고 성경 앞에 세웠다. 겸연쩍어 하는 태식의 볼을 작은 손으로 비비며 민정이 한마디 했다. 아빠, 나 많이 아팠는데 이제 괜찮아. 민정의 발음이 너무 상큼해서 꿈인 줄 알았다.
아빠, 나 많이 아팠는데 이제 괜찮아. 민정의 발음이 너무 상큼해서 눈물이 났다. 태식은 그렇게 잠이 깼다. 눈 언저리에 흐르는 눈물을 닦는다는 게 민정을 지우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 아이가 아픈 줄도 모르고 무슨 개짓거리를 한 것인지. 민정의 꿈을 꾸고 나면 머리가 무거웠다. 민정이 너무 보고 싶다. 하지만 이제 작은 딸 민정은 사진 속에서 태식의 가슴 속에서만 산다. 지금쯤이면 15살, 중학생이 되었으리라. 선경이 집을 나간 날 민정은 여행이라도 가는 줄 알고 뛰어가다가 택시에 부딪힐 뻔했다고 했다. 무릎이 약간 까진 정도였는데 밤새 끙끙 앓았고 다음날 새벽에는 응급실로 갔다고 했다. 놀란 충격에 아이가 몸살을 하는 정도로 알고 응급실을 찾았는데 의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했다. 무릎에 난 상처가 오래된 것인지 물었고 지난밤에 상처라는 말에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의 혈액형을 모두 알려달라고 했단다. 민정은 CIS AB형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선경이 말했다. 선경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 민정은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뛰어놀거나 많이 움직이는 것을 싫어했다. 언젠가 잔업을 마치고 돌아온 태식에게 민정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와야겠다고 말을 했었다.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것이었다. 잘 뛰어다니지도 않고 또래보다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녀가 말했었다. 태식은 별것 아니라고, 계절이 바뀌니까 계절 타나 보다며 보약이나 한 첩 먹이자며 흘려보냈었다. 보약을 먹인 뒤 아이는 또 발랄해졌고 잘 놀았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성경이 틈만 나면 며칠 휴가를 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태식은 늘 회사 일이 먼저였고 아이들과는 쉬는 날 공원에 나가는 것으로 휴가를 대신했다. 그렇게 미루고 미루었던 민정의 건강검진이 이렇게 돌아왔다. 아내 선경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그때는 그것이 병인 줄 몰랐다. 의례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면 피곤한 것이라고 여겼었다. 그랬기에 민정이가 메트 헤모글로빈 빈혈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은 크나큰 충격이었다. 아이는 점점 더 약해졌고 선경과 태식의 온도차는 사하라 사막의 일교차만큼 클 수밖에 없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왔을 때 성경이 내민 것은 이혼 서류였다. 그녀는 협의 이혼이긴 해도 서너 달은 걸린다고 말했고 태식이 서류를 받은 자리에서 도장을 찍게 했다. 그녀의 등에서 번개가 쳤다. 아마도 태식이 가슴 통증을 호소한 게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민희가 가끔 전화했지만 민희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고통은 잔잔하게 밀려와 큰 파도가 되었고 끝내는 며칠씩 앓게 되었다. 그 이후로 민희와의 통화도 점차 줄어들어 이제는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희는 가끔 아빠 잘 지내? 라는 문자로 안부를 묻는다. 아버지는 민정이 세상을 떠나고 2년 뒤에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장에 가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물론 예전에도 장날이면 뭔지 모르게 들떠있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심하진 않았다.
강식은 그런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며 투덜거렸지만 장에 나간 엄마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절부절 못했다. 어른인 엄마가 좀 늦을 수도 있지 뭘 그리 신경을 쓰느냐고 핀잔을 주어도 대문 앞에서 엄마를 만나면 시장 바구니를 얼른 받아들며 잔소리 폭격을 가했다. 누가 들으면 두 사람은 싸우는 것이 분명했다. 대답하는 엄마의 목소리도 논리적이지 않아 걸걸했고 걱정이 가득 묻은 강식의 목소리도 칼칼해서 대화가 길어질수록 목소리들은 칼싸움처럼 골목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강식의 잔소리는 폭풍우보다 더 거센 것이 흔이었지만 그 나름의 엄마에 대한 사랑이었다. 폭풍 잔소리의 2부는 식탁 위에 올려놓은 장바구니를 보면서 시작되었다. 꺼내면 단무지와 어묵뿐이었다. 늘 그랬다. 도대체 뭐하러 시장에 가는지 모르겠다며 투덜대는 강식의 입에는 즉석 어묵이 물려 있었다. 늘 그런 식이었지만 정말 엄마가 시장에 가서 장을 봐오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단무지와 어묵뿐인 시장 바구니. 엄마가 장에 가서 사온 노란 단무지가 밥상에 올라왔다. 민희와 민정이가 할머니가 사주는 단무지와 어묵이 맛있다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 특히 작은 딸 민희는 할머니, 이렇게 맛있는 오뎅과 단무지는 어디서 사와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 엄마는 자랑스러운 듯 경화시장에서 사오지 라며 민희의 등을 톡톡 두드렸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아이고 이쁜 내 새끼들 체하지 않게 꼭꼭 씹어서 먹어이? 그 말에 아이들은 행복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할머니. 마치 제비 새끼들처럼 제잘되며 맛있게 먹던 그 어묵. 선경과 태식은 그런 건 마트에도 많이 있고 그 맛이 그 맛이라고 했지만 두 딸은 할머니가 사오는 게 더 맛있다며 엄마를 변호했다. 그러고는 깔깔 넘어가던 아이들. 난데없이 아이들의 공격을 받고 태식은 얼른 밥상머리에서 물러났다. 엄마는 밥을 먹다 말고 일어선다며 잔소리했고 강식은 엄마가 만날 단무지와 오뎅만 사오니까 그런다며 말다툼했다. 막내 민식은 또 시작이라며 밥상의 심판을 맡았다. 태식은 방문을 소리나지 않게 닫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의 바람은 차가워졌다. 추분이 지난 지 좀 되었다. 아마 민정은 학원에 다닐 것이다. 만약 저승에도 학원이 있다면 말이다. 어떤 학원에 다닐까? 나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발레리나도 될 건데. 그게 뭐 하는 건지 알고는 하는 말이야. 민희의 빈정거림에 민정은 야무지게 대답했다. 그럼 피아노 치고 춤추는 사람이잖아. 하면서 발레리나의 흉내를 내곤 했다. 그때가 7살이었다. 민정아. 단축 버튼을 눌렀다. 받은 사람도 대답이 없었다. 무응답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 끊으려는데 태식씨 나야. 성경이었다. 너무 반갑기도 하고 놀라워서 휴대전화에 찍힌 번호를 확인했다. 민희 번호가 맞다. 민희는 자. 오늘 시험 보고 와서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었네. 잘 지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다. 태식은 성경의 목소리가 떨리지도 않고 너무 매끄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말았다. 갑자기 눈시울이 어둠을 데우는 바람에 태식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별이 총총하다. 태식 씨. 그녀의 목소리가 검은 하늘의 별 가운데 하나가 던지는 말처럼 들려왔다. 이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었던가. 지금 올래? 느닷없는 성경의 말에 태식은 놀랐다. 민희가 당신 많이 보고 싶어 해. 벌써 고등학생이잖아. 얼마나 예쁜지 몰라. 어렵게 도착한 곳이 내 식구가 단란하게 지내던 그 아파트다. 아직 이사도 안 했구나. 뭔지 모르게 벅차오르는 감정을 걷잡을 수 없어서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다. 그렇게 잠시 시간을 진정시키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고 문도 열렸다. 성경은 예전 그대로 예뻤다. 이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그녀가 눈동자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떨렸다. 안아보고 싶었다. 안고 싶었다. 선경에게 한 발 다가설 때 방문이 열리고 갑자기 뻥튀기처럼 커진 민희가 깍 소리를 지르며 뛰어와 안겼다. 눈물은 흐르기 위해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적시기 위해 고여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눈물이 민희와 성경을 자꾸 적시고 태식은 젖은 그녀들을 자꾸 닦았다. 어색할 만도 할 텐데 민희는 전혀 그렇지 않은지 태식을 편하게 대해주었다. 성경에게 잔소리를 하는 민희를 보니 사춘기를 지났는지 제법 애어른 소리를 했다. 성격은 활발하고 자기주도적인 것 같았다. 선경이 아이를 잘 키웠구나 싶어 안심이다. 8년 만에 만난 민희는 태식에 대해 제법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선경이 귀뜸을 해주었다. 그동안 어머니랑 전화도 하고 가끔 장날에 같이 장도 보러 다녔어. 당신은 몰랐어? 태식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고개만 끄덕였다. 당신이 여행지도 만드는 것도 알아. 인스타그램에서 단무지와 어묵 검색해봐. 태식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왜 단무지와 어묵이야? 할머니가 사주신 어묵이 자기들이 좋아했던 거잖아. 그 말에 묻은 성경의 미소가 참 고왔다.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최근의 사건 사고는 당연히 태식과 선경의 재결합이었다. 그렇다고는 하나 살림살이를 합친 건 아니었다. 민희가 수능 시험을 볼 때까지 기다리라는 조건을 걸었고 태식은 그것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다. 민희가 고2가 되었고 태식의 일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퇴사하고 받은 퇴직금 일부는 민희가 대학에 진학할 때 등록금으로 쓰려고 남겨두었지만 그 나머지는 여행을 다니면서 거의 쓴 상태라 통장 잔액 확인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게다가 빌려준 돈까지 날렸으니 체면이 말이 아닌 셈이다. 그나마 본가에 살면서 조금씩 아꼈고 가끔 인력사무소에 다니면서 일했으니 잔액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게 어딘가. 애써 자위하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인 게 사실이다. 성경은 유아복을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다.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도 있으니 굳이 가게를 얻지 않아도 괜찮아서 시작했다고 했다. 민정을 잃고 빠져나간 정신이 거짓말같이 100일이 되었을 때 돌아왔다고 웃으면서 말하던 성경.
그날 민정의 옷가지를 정리하는데 민정이 세상을 뜨기 전에 해준 말이 떠올랐다고 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만들어준 옷을 입으면 기분이 제일 좋아. 내가 어른이 되어도 만들어줄 거지? 그땐 너무 아픈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이어서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인 말이 아빠랑도 친하게 지내야 해. 근데 지금은 화내도 괜찮아. 나중에 언니가 고등학생이 되면 꼭 친하게 지내. 알았지? 그 말을 하고 3일 뒤에 아이는 세상을 떠났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될 때 떠오른 그 말이 정말 힘이 됐다고 한다. 자식을 가슴에 묻었는데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살면서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유아복과 주니어복을 만든다고 했다. 아직도 가슴에서 자라는 민정과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미니가 입고 있는 옷들은 성경이 지은 옷이다. 그 옷을 입고 SNS에서 활동한다고 했다. 그야말로 성경의 전속 모델인 셈이다. 인터넷 쇼핑몰의 사이트가 단무지와 어묵이라고 했다. 미니는 태식의 여행지도 사이트 이름도 단무지와 어묵으로 사용하고 있다. 민정은 태식에게 무슨 말을 했던가? 아빠, 나 많이 아팠었는데 이제 괜찮아. 지금도 꿈에서 듣는 말이다. 정말 지금은 다 나았을까? 요즘은 민정이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 즐겁다. 언제부터인지는 분명치 않다. 엄마가 장날마다 장에 가는 이유가. 그리고 그녀가 사오는 반찬이란 게 단무지와 어묵은 필수요. 갈치와 대패 삼겹살은 선택이며 갖가지 과일은 기분이었다. 경화장은 매월 3일과 8일에 서는 5일장이다. 진해는 통합시가 되었지만 경화장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경화장은 진해의 명물이고 진해는 또한 군항제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K방송국의 6시 내 고향에도 자주 나오는 제법 유명한 장이다. 어느 해인가 엄마는 전국적으로 자기의 얼굴을 알렸다. 6시 내 고향이 군항제 특집으로 진해 경화장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TV 화면에 그녀의 오른쪽으로 기운 발걸음과 목소리가 전국으로 전파되다니. 이런 뜨악한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것도 즉흥적으로 말이다. 아침나절에는 밭에서 일하느라 정신이 없던 엄마가 집을 나선 건 오후 3시였다. 아버지는 다 늦은 시각에 어딜 가냐고 물었고 엄마는 어김없이 장에 갑니다 하고 집을 나섰다. 아버지는 너무 늦지 말라는 당부를 했지만 엄마는 6시가 지나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긴 장날인데 엄마에게 일찍 오라는 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고 먹지 말라는 당부와 같은 말이었다. 아버지는 대문을 나서는 엄마에게 또 한 가지 당부를 뒤통수에다 콕콕 박았다. 오늘은 제발 단무지하고 오뎅은 사오지 마라잉.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오는 걸 기다릴 수는 없었고 허기가 몰려왔다. 출장 간다고 여행 가방을 들고 나가는 아들의 신발 뒤축처럼 꾹꾹 눌리는 목소리로 밥 묻고 가지 했지만 둘째는 다녀올게요 라는 말을 신발 주걱처럼 남기고 집을 나섰다.
작은 아이를 잃고 이혼한 큰아들과 막내아들은 둘 다 늦는다고 전화가 왔고 장애간 아내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 이 여편네가 받지도 않을 전화는 뭐 할라고 들고 다니노? 목에 걸린 가시처럼 욕 한 사발이 걸렸지만 그냥 가래만 퇴하고 뱉었다. 그리고는 가스레인지에 점심때 먹다 남은 김치찌개를 올려놓고 TV를 켰다. 화면에는 왁자지껄한 장면이 비쳤고 눈에 익은 장날의 모습이었다. 리포트는 여기저기 시장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짧게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눈에 익은 그녀의 모습. 바로 아내다. 오른쪽으로 살짝 기우는 걸음걸이. 오늘 입고 나간 옷차림하며 목소리도 들리는 게 아닌가. 아버지는 휴대전화의 단축번호를 눌렀다. 와이에 네가 와 거기서 나오노? 엄마는 사방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내가 와이에 어디 나옵니까? 근데 당신은 오대 있는데 내를 봅니까? 그녀는 고개를 돌렸고 카메라에 원샷으로 잡히고 말았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녀는 단무지와 어묵을 들고 오뎅캉 단무지 샀어예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말았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고 그녀만이 단무지와 어묵을 들고 춤을 추듯 흔들리고 있었다. 카메라맨이 당황했는지 잠시 카메라가 흔들렸고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리포터는 엄마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엄마는 몇 번이나 꽁무니를 빼는 듯 했지만 은근슬쩍 구미가 당기는지 애써 웃음을 참아가며 인터뷰에 응했다. 어머니 손에 들고 계신 게 뭡니까? 아이고 보고도 모릅니까요. 오뎅하고 단무지 아입니까? 알죠.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 김밥이라도 싸시나 봅니다. 오대예, 우리 집 반찬이라 예. 반찬이요? 리포터는 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질문했다. 경화장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들께 자랑 좀 해주세요. 그녀는 머뭇머뭇하더니 내 생각에는 단무지하고 오뎅이 제일 유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돌아댕겨 봐도 살 게 없거든요. 살 게 없다는 말은 살 게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다는 말이신 거죠? 오, 네, 방송하는 사람이 그래 거짓말을 하면 못 씁니다. 진짜 살 게 없어, 예. 우리 어머니의 유머는 차원이 남다르시네요. 리포터의 웃음을 먼지를 쓸어내는 손짓을 하며 엄마가 말했다. 진짜로 살 게 없어갖고 단무지랑 오뎅 사심도. 우리 집은 단무지하고 오뎅만 있으면 식구들이 억수로 좋아하고 잘 먹어 예. 우리 손녀딸들이 억수로 좋아했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엄마를 클로즈업한 순간이었다. 갑자기 엄마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리포터는 뒷말을 못 들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녀가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손녀딸들이 좋아했어 예. 특히 작은 손녀 민정이가 억수로 좋아했어 예. 민정아. 그녀는 카메라도 의식하지 않고 엉엉 울었다. 대성통곡이었다. 이런 날벼락이 있을 수 있나. 6시 내 고향 측에서 보자면 대단한 방송사고였지만 카메라 감독도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대성통곡을 한 엄마가 얼굴을 쓱쓱 문지르며 단무지캉 오뎅 사러 오이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웃음은
너무 순진하고 천진난만했으며 우승 뒤의 슬픔은 그렇게 전국으로 배달되었다. 태식은 엄마의 잔소리를 덮어쓰고 시장 바구니를 들었다. 5일장이 괴롭지만 엄마가 내뿜는 내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엄마, 오늘도 단무지랑 오뎅 살 거요? 무은디 자스가 알면서 뭐 할라고 자꾸 묻노, 입 아프구로. 오늘따라 엄마의 걸음이 오른쪽으로 더 기운다. 햇살은 엄마의 걸음을 쫓느라 열기가 대단하다. 주차장을 나선 태식의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엄마는 단골 어묵 가게에 들어가 태식을 보며 단무지와 즉석 어묵을 흔들고 있다. 태식은 휴대전화의 벨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 1년 365일 동안 우린 멋진 파트너야.